이건 진짜 그린 거 아니야? 아, 오돌토돌해서 너무 징그러워. 이게 왜 진짜야? 진짜 징그럽다. 이런 거 썸네일로 하면 사람들이 신고하겠죠? 너무 징그럽네요, 진짜. 저장은 해놔야겠다. 자, 그러면 괴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무서운 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물은 좀 대체적으로 무섭죠. 왜냐하면 저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고, 거기가 이제 좀만 어두워지면 밑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어두워서. 그 끝이 어딘지 모를 그 어둠이 주는 공포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물은 좀 무서운데, 무서운 우물이라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대학생 때 나는 청춘 18 티켓, 그러니까 일본의 네일로 티켓을 끊어서 여행하는 걸 즐겼다. 그때는 여름방학이었고 나는 오사카를 빠져나와 효고를 달리는 기차에 타고 있었다. 가는 도중에 히메지에 들렀고 저녁 4시 무렵에 오늘 묵을 여관에 있는 T라는 역에 도착했다. 여관은 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로 산기슭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건물이었다. 피곤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얼른 방에서 이불을 덮고 몇 시간 잔 다음 목욕탕에 갔다가 저녁을 다 먹으니 11시 무렵이었다. 그대로 방에 돌아가기도 뭐해서 적막한 로비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니 로비에는 나 말고도 사람이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건너편 소파에 앉아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학생, 혼자 왔어? 예, 거리낌 없이 말을 걸어와서 좀 겸연쩍었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편안함 때문이었는지 나는 자연스레 대답했다. 어디서? T에서 왔는데요. 오, 나도 옛날에 거기서 살았는데. 그래요?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히메지 성이라든지. 어땠어? 역시 세계 유산이라 그런지 볼만 하더라고요. 오호. 아저씨는 꽤 술 기운이 도는지 쓸데없이 싱글벙글했다. 그리고 무서운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갑자기 아저씨의 표정이 팽팽하게 긴장됐다. 네, 오키쿠의 우물이요. 반초 사라야시키라는 히메지의 괴담인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서 반초 사라야시키란 접시를 깬 하녀의 유령이 나오는 괴담이라고 합니다. 우물 말이지? 무서운 우물. 아저씨는 작게 중얼거리면서 무표정하게 허공에 시선을 맡기고 있었다. 나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해서 슬슬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서운 우물 하니 말이지. 나도 하나 아는 게 있어. 네? 이 아저씨는 또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려나 생각해서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옛날에 나는 자위대 묘지로 짐을 옮기는 일을 했었거든. 어느 큰 묘지에 갔을 때 허가를 얻어서 묘지 부진의 숲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탁 트인 곳이 나왔는데 있지. 그 장소 한가운데에 전체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훌륭한 우물이 있었어. 의외의 장소에 생각지도 못한 게 있네 하고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반경 2m 정도의 둥근 철제 틀에 거기다 또 철로 된 엄청 두꺼운 뚜껑이 딱 덮여 있더라고. 군데군데 녹이 슬긴 했지만 그렇게 오래전에 만든 건 아니었어. 이 얘기의 취지가 대체 뭐지 생각하면서도 나는 어쩐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1층에 있는 건 우리 둘뿐인 것 같았다. 그래서 휙 한 바퀴 둘러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 철조망의 가시가 안쪽을 향해 붙어 있는 거야. 안쪽이요? 그래, 이상하잖아? 보통은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바깥을 향할 텐데 마치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둘러놓은 것만 같았어. 그래서 더 자세히 보려고 철조망에 얼굴을 가까이 댔을 때 뒤에서 삐익 하고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어. 뒤를 돌아보니 자위대원 2명이 엄청나게 험악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어. 갑자기 굉장히 혼난 다음 있지. 그대로 사무소로 연행당했어. 나는 좀 혼란스러웠지만 뭔가 보면 안 되는 걸 본 건가 하고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사과하고 또 사과했어.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 그날 중으로 난 회사에서 잘렸어. 오늘 본 걸 결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도록
계약서도 쓰게 시키더라고. 에? 그럼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위험한 게?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었어. 나는 봤거든. 네? 꿈에 나와 그 우물이. 벌써 몇 년이나 지나서 기억도 희미해졌는데 분명한 형태로 꿈에 나타나. 그리고 볼 때마다 가까이 다가온다고. 그뿐만이 아니야. 뚜껑이 움직여. 조금씩 옆으로 어긋나는 거야. 매일 꿈에 나와요? 아니야. 그게 아니니까 무서워. 이제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더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으면 그때 꿈에 나와. 아저씨는 얼굴을 한껏 찌푸린 채 말을 쥐어 짜내고 있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렇게나 웃는 상이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래서 너가 혼자 있는 걸 봤을 때 마침 딱 잘 됐다고 생각했어. 너한테 말하면 분명 그 꿈도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늦어진다고요? 너랑 그 꿈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이지. 말을 걸어봤더니 봐. 네 쪽에서 스스로 우물 이야기를 했잖아. 알턴 이가 빠진 격이었지. 그때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다. 아저씨의 그 궁지에 몰린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날 밤에는 꿈에 그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주정뱅이한테 괜히 걸렸구나 하고 여행의 추억으로 담아둬버린 것이다. 이제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쓰는지 이제 알겠지? 계속 나왔기 때문이야. 이제 더는 시간이 없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봐줬으면 좋겠어. 꿈이 형태도 없이 흩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두둥. 여기까지가 무서운 우물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게 여기서 이제 스크롤 넘길 때 이제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쓰는지 이제 알겠지? 이 부분에서 소름이 빡 돋았어요. 실제로. 뭐 클리셰잖아요, 사실. 지금 자기가 무서운 일을 겪고 있고 그거를 누구한테 말해야지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게 해소가 된다. 이런 류의 괴담은 되게 많은데 이런 거는 볼 때마다 확실히 소름이 빡 돋는 것 같아요. 왜냐? 글쓴이가 그냥 괴담을 이야기한 척 하다가 갑자기 글을 읽는 사람에게 이 괴담의 주체가 되게끔 만들어버리잖아요. 메타픽션적으로 만들잖아.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항상 볼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꿈을 꾸겠네요. 어쩌지? 자, 여기까지가 무서운 우물이었고요. 이 무서운 우물 꿈 꾸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한번 제보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서운 우물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 이런 대화형 괴담 읽을 맛이 납니다. 연기하면서 읽으면 뭔가 더 재밌어. 아저씨 연기 괜찮았나요? 네. 자, 다음 괴담. 계단의 층계참입니다. 층계참이라고 함은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는 평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했어. 오타쿠에다 아싸라는 이유로 말이야. 학교를 빠지는 건 용서 못한다. 나는 부모님의 방침으로 아슬아슬하게 등교 기피는 안 했어. 쉬는 시간에는 옥상으로 가는 문은 용접돼서 안 열리긴 하지만 나는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층계참에서 혼자 멍하니 있었어. 거기는 참 이상한 곳이었어. 먼지가 쌓여있고 부적을 뜯어낸 듯한 직사각형 자국에, 그리고 천장에서는 몇 가닥에서 10가닥 정도 되는 그런 머리카락이 자라나 있었어. 날마다 가닥수가 달라지는데 천장 벽지에 이렇게 바느질로 실을 꿰면 유를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실이 지나가잖아? 그런 느낌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나 있었어. 일본 괴담 너무 기괴해.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나 있었어. 학교 가기 싫어. 그래도 안 가면 집에서도 있을 곳이 없어. 나는 위통약을 먹으면서 열심히 학교에 다녔어. 이제 그만 죽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지만 자해할까 망설이다 낸 상처는 있어도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었어. 그래도 어떻게든 졸업할 수는 있었어. 그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거의 다 기억 속에 봉인해 두고 살고 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문득 꿈에서 그 계단에 층계참이 나왔어. 층계참에 도착할 때까지도 온갖 귀신들이 날뛰는 꿈이었는데 층계참에서는 스위트홈이라는 페미컴 게임의 최종 보스 같은 머리카락이 부석부석하니 길고 턱이 얄팍하게 뾰족한 괴물이
너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라고 나를 꿰는 거야. 싫어, 난 거기 안 가, 이하다 라고 하니까 너도 이리 왔어야 하는데, 왔어야 하는데 라고 말했어. 최종 보스 같은 이 친구 얼굴이,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겼네요. 되게 고전적인 해골에 살점이 좀 조금씩 붙어있는 그런 형태네요. 얘가 너도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한 거죠. 잠에서 깨니 온 몸이 나른했어. 어째서 봉인해둔 중학교의 그 층계참이 꿈에 나왔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층계참에 갔을 때랑 꿈을 꿨을 때의 내 상태는 비슷한 점이 있었어. 진지하게 살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어. 아마 중학교에서는 그 장소가 나를 불렀던 거라고 생각해. 어떡해. 이분 되게 상황이 안 좋다. 중학교 때도 따돌림을 당했고 그런 좀 트라우마가 있었고, 이 층계참 윗부분, 그러니까 천장에 몇 가닥에 막 머리카락이 자라나 있고 날마다 막 가닥수가 달라지고 이런 거를 봤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몰려있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환각이라든가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이 분이 나이를 먹어서도 좀 살자를 생각했다는 게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심리적으로 몰린 주인공한테 뭔가 큰 괴물이 막 앞에서 막 입을 쩍 벌리고 있다든가 뭐 그런 묘사가 나오잖아. 근데 여기 이 글쓴이는 그런 거를 어렸을 적에도 겪은 거고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겪고 있는 거죠. 무거워지네요. 근데 페미컴 최종 보스 같은 괴물이 이리 오너라 하는 거 보니까 오타쿠가 맞긴 하네요. 네. 자, 다음 괴담은 점검구라는 괴담입니다. 점검구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설비 관련 일을 하는데 이건 도내의 어떤 고층 아파트로 공사 전에 사전조사를 하러 갔을 때의 이야기야. 나는 천장 위쪽의 공간과 배선 확인을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점검구를 연 다음 안쪽에 손전등을 비췄어. 라이트 불빛이 비치는 약 7m 앞쪽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있었어. 마침 다른 업자가 들어와 있었나 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천장 위쪽은 사람 몸무게를 버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닌데다 불빛도 없이 있는 건 이상했어.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한 순간 그 작업복을 입은 남자는 뒤를 돌아보더니 이쪽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기가 기는 것과도 포복 전진과도 다른, 뭐라고 들 예가 없는 이상한 움직임에 이상한 속도로. 나는 당황해서 점검구에서 머리를 빼고 허리에 늘어뜨려 놓은 일자 드라이버를 뽑았어. 점검구를 닫고 잠궜어.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드라이버랑 손전등을 잡고 나름 자세를 취했어. 몇십 초가 흘렀을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 남자가 기기 시작했을 때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어. 그건 도대체 뭐였던 거지? 지하실 물탱크나 기계실에서 이상한 걸 본 적은 있었지만 천장 위쪽에서 뭐가 나온다는 건 예상치 못했어. 그 사건 이후로 점검구를 들여다볼 때는 조심하고 있어. 무섭네요. 뭐가 무섭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만한 곳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화감을 상당히 조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사람이 있네? 작업장가? 하다가 거기는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를 떠올리는 순간 그때 갑자기 막 공포감이 드는 거죠. 그걸 이제 이 글쓴이가 느낀 것 같아요. 재밌는데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종종 옥상 올라가서 경치 보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본가에 살 때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제가 만약에 105동이다 하면 106동이랑 이어지는 통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통로가 그 통로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문이 있으면 밑에 그 문을 열면 안이 깜깜해. 그냥 근데 텅 비어 있고 콘크리트로 돼 있고 조명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만약 그 낮에 가서 보면 거기 건너편에 또 그 문이 있어요. 거기로 또 문 열고 가면 이제 106동인 거죠. 105동에서 106동으로 넘어가는 그 집같이 생긴 통로인 건데, 또 야경 보러 그 옥상 올라가면 거기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 문을 열어둘 때가 있어요. 왜 열어두는지 모르겠는데 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있고 열려 있을 때도 있단 말이야. 누가 열고 닫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열려 있으면 괜히 되게 무서우시더라고요.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튼 갑자기 저희 집 옥상 쪽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재밌었고요. 점검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괴담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괴담은 클레임이라는 괴담이고요.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백화점에서는 가끔 안에서 노숙자가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좀 처리해주세요 라는 클레임이 들어온다. 다들 이제 이골이 나서 아, 또야 이거? 라는 반응이다. 애당초 출입문부터 시작해 각 층은 경비원들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서 그런 사람이 쉬이 들어올 수 있을 리가 없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보일 사람은 역시 보이는 법이구나 라고 한다. 우리 백화점은 2차 세계대전 후의 부흥기에 옆자리에 신관을 세워 지금까지 영업해왔는데 그 이전의 건물인 구관에 노숙자 3명이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몇 번을 쫓아내도 다시 되돌아오고 그 무렵의 노숙자는 일반인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풍채여서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어느 정도 가게 사람들이랑 친해져서 쓰레기를 줍는 등의 일도 하면서 백화점에 녹아들었다는 모양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을이 부활하고 구관 옆에 신관을 세울 거라는 계획이 수립될 무렵이 되니 상황이 좀 달라졌다. 지금껏 그래왔듯 가게 안에 살게 내버려 두는 게 과연 괜찮을까? 라는 의견이 다수가 된 것이다. 실제로 더럽다 등등의 클레임 비슷한 말들도 고객들한테서 나오기 시작했다. 조만간 건립될 예정인 신관에 발맞춰 구관도 전면 개장하기로 하여 가게 종업원들은 휴가를 얻었다. 종업원들이 리모델링이 끝난 구관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 불황자는 사라져 있었다고 한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지금보다 사람이 사라지기 쉬운 시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껏 한 해에 몇 번인가 손님들한테서 클레임이 들어온다. 노숙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세요 하고. 클레임이 들어오는 곳은 반드시 구관 쪽이다. 우리들 종업원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역시 보일 사람은 보이는 법이로구나 하고. 자, 여기까지인데요. 이 노숙자들은 진짜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바로 쫓아낸 건 아니야. 가게 종업원들이 휴가를 얻어가지고 나가 있는 동안에 여기 좀 고위 관계자들이 저 노숙자 담궈버려 해가지고 이제 담근 걸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 같은데? 왜 사라진 거지? 아니면 저 읽으면서 든 생각은 영화 숨바꼭질처럼 백화점 점검구 이런 데 숨어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위 관계자들이 노숙자 담근 다음에 노숙자가 유령이 돼가지고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클레임이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 성씨의 유래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죽을 만큼 장난 아니게 무서웠던 이야기라 해도 이 이야기는 제 성씨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자기 이야기는 그렇게 무섭진 않다, 이런 얘기죠. 시골 쪽으로 가면 지역마다 같은 성씨를 쓰는 집들이 밀집해 있는 마을이 은근히 많지 않나 생각해요. 같은 맥락으로 제가 살던 지역도 두세 종류의 성씨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알려드리는 게 늦었는데 제 성씨는 스에요시입니다. 스에키치라고 부릅니다만 스에요시입니다. 큐슈 쪽에서는 의외로 많은 성이지만 저는 큐슈 출신이 아닙니다. 각설하고 주위 집은 다 같은 성씨를 쓰는데 저희 집만 스에요시였어요. 어릴 때는 택배나 편지가 잘못 배달될 일이 없어서 편리하네, 나 이 마을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나? 같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쯤 되었을 무렵 성의 유래 등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에 후지가 붙는 사람은 후지와라 씨의 가게다 등등 전국의 희귀한 성씨와 그 유래 등을 소개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내 성의 유래가 뭔지 궁금했던 저는 할아버지께 우리 집 성씨는 유래가 있어?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선 어째선지 좀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다음 너한테도 관계가 있는 얘기니 말이지
하고 조금씩 뜸들여가며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먼 옛날 아직 농민들이 성씨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무렵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산골 지방이었기 때문에 농작물의 수확은 그리 좋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자기들 먹을 것 정도는 어찌저찌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해부턴가 흉작이 계속되고 점차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사 점술가에게 풍작을 기원해달라고 했다. 이 기도사는 풍작을 바란다면 이 마을에 있는 집 중 적자에 장남되는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의 목을 따 몸은 마을에 있는 가장 높은 나무에 가능한 높이 걸어두고 머리는 나무 밑에 땅을 파 묶어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기도사는 곧이어 한번 이 산재물을 바치기 시작하면 그 가문은 대대로 적자를 산재물로 바쳐야만 해. 혹시 도중에 그만뒀다간 또 엄청난 흉작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남이 태어난 게 우리 가문의 선조님 부부 댁이었다고 한다. 선조님은 당연히 처음엔 자기 아이를 산재물로 바치는 걸 꺼려하셨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흉년이 계속됐다간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굶어 죽을 상황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설득도 있고 해서 떨떠름하게 승낙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을은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풍년이 들었고 그 후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도 없었다. 선조님 부부는 다시 될 이을 아들 차남도 태어났고 마을 사람들한테 감사를 받으며 사셨단다. 그리고 그 부부의 차남도 결혼을 하여 며느리가 임신했을 무렵 기도사가 다시 찾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잊지는 않았을 테지? 대대로 계속해야만 한다 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 선조님 부부도 마을 사람들한테 설득당해서 태어난 장남의 목을 잘라 몸을 나무에 걸어둔 다음 머리를 땅에 묻었다. 그 후 몇 세대에 걸쳐 이 산재물은 계속되었다지만 불행인지 행운인지 가문의 대는 끊기지 않았다. 그리고 몇 세대 후에 선조님 때 이 산재물 의식을 중지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의식을 계속해보려고 했지만 이 선조님은 승낙하지 않으셨다. 사람들도 몇 세대에 걸쳐서 희생을 계속해온 가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지우는데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던 건지 이 선조님의 말씀대로 산재물을 바치는 것을 중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도사의 경고도 무시할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재물을 멈추는 것에 대해서 다른 기도사를 불러 조언을 구했다. 이 기도사의 말에 따르면 이 의식의 저주는 굉장히 강해서 쉬이 풀 수 없어요. 풀린다고 해도 재물을 잊으면 지금껏 재물이 된 아이들의 원념 때문에 가문의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다. 그 후에 기도사는 한 차례 기도를 행하고 재물을 매달던 나무는 잘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을에 흉작이 들진 않았지만 선조님 슬하에 태어난 장남은 죽었다. 그 후로 몇 세대에 걸쳐서 우리 가문에서는 원래 집안을 이어야 하는 장남이 사산되거나 혹은 젊어서 목숨을 잃어 차남이 될 리였다. 실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차남으로 장남이 되었어야 할 형이 있긴 했지만 두 분 다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참고로 저는 장남인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이 나이 먹고 결혼도 못했는데 동생은 이미 결혼해서 애도 있는 걸 보니 저주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뭐야? 어린 시절에 저를 좀 과보하는 느낌으로 키운 건 이것 때문이었나 하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곤 합니다. 웃기네. 자기 이 나이 먹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게 저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웃기네요. 예. 그건 그렇다 치고 성씨의 유래의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올게요. 사람들이 자기 성씨를 만들게 되었을 때 선조님은 산재물을 잊지 않으려 가문의 성씨를 스에요시라고 하셨습니다. 나무 위에 몸을 매달아서 스에, 흙 밑에 머리를 파묻어서 요시. 이게 저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성씨의 유래입니다. 이게 나무 목자 아래에 이제 선이 하나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게 사람인 거고 선 하나가 사람인 거고 흙토 밑에 입구자가 있잖아요. 입구.
사람 얼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요시라는 거야. 무섭다. 일본이 이름 이런 식으로 짓잖아요. 뭐 밭에 살아서 뭐 야마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와, 스에 요시의 이름의 비밀이 이런 일이었다. 이 가문의 무시무시한 역사가 담긴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 이야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전에 읽었던 건데 예전에 그 심야괴담에서도 나왔었고 그 생인제사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집은 살아있는 사람의 제사를 했었어 라는 괴담 전에 읽었었는데 약간 그 이야기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이랄까? 그 이야기의 역사 버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일 떠안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완전 먼 옛날이니까 이때는 아이들이 죽는 일이 뭐 비일비재했고 사실 다들 가난했고 위로 시스템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어릴 때 애가 죽는 게 빈번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옛날이니까 공동체가 더 좀 중요한 사회였겠죠. 그 옛날 일본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마을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을 계속 시킨 건데 만약에 제가 먼 옛날에 나였으면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장남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죽이는 게 좀 깨름칙하기도 하고 이게 저주가 오래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글쓴이 때에서 이제 끝나버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읽으면서 든 생각이 여기 좀 덤덤한 문체로 써 있어서 소름이 안 돋으셨을 텐데 장남의 머리를 잘라서 흙에 묻고 몸을 나무에 매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남이 아기 상태로 그렇게 된 건가 싶어요. 그거 좀 소름 아니에요? 장남이 목이 잘렸다라고 하니까 왠지 어른 자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아이 목 잘라가지고 그냥 산재물 바친 거잖아. 요게 좀 무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징그러운 포인트, 상상하게 만드는 포인트, 섬뜩한 포인트. 아무튼 제가 하려던 얘기는 뭐였냐면 원념들이 이 글쓴이가 솔로로 계속 그냥 사는 거 보고 이건 좀 얘는 봐줄까요? 그럴까? 해가지고 봐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행입니다. 글쓴이 분이 지금 무사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괜찮으실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성씨의 유래라는 괴담이었고요. 자, 이번 괴담은 내려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 그리고 개와 함께 사는 지극히도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집은 도내에 어디에나 있을 법한 협소한 3층 건물이에요. 이전에는 남편과 개와 함께 3층에 침실에서 잤는데 출산을 계기로 앞으로는 2층의 다다미 방에서 가족 셋이 나란히 추가로 개랑도 같이 자기로 했어요. 막 그러려던 차인 연초에 저는 노로바이러스에 걸려버렸습니다. Oh no. 조개 잘못 드셨나 보다. 남편과 아이한테 옮을까봐 걱정이 들어서 저는 며칠 동안 혼자 3층의 침실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야? 3층 건물 다 쓰는 거야? 뭐야? 부러워. 저희 집에는 2층과 3층에 화장실이 있고 3층에는 세면대도 있습니다. 침실에는 소형 냉장고도 있고요. 저는 이온 음료나 영양 드링크, 젤 음료, 물, 갈아입을 옷, 그 외에 필요한 자잘한 것들을 준비해 침실에서 농성. 남편과의 연락은 스마트폰의 짧은 메시지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구토, 설사와 고열이 잦아들어서 저는 2층으로 내려와 오랜만에 남편과 아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며칠 동안이었다고는 해도 아이를 외롭게 하고 남편이 익숙지 않은 육아를 대신해줘서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던지도요. 그리고 2층에 내려온 그날 저녁 남편은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애한테 옮을지도 모르고 당신도 많이 아팠을 텐데 매일 밤 무리해서 내려올 필요까지야 있었을까? 남편 말에 따르면 밤에 애가 칭얼거리면 제가 내려와서 젖을 물리려고 했다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애는 젖을 먹기는커녕 점점 더 울기만 하고 저는 애를 달래려고 정원으로 집요하게 데리고 나가려고 했대요. 분명 여름에 아이가 칭얼댈 때는 데리고 나가서 기분 전환을 시켜줬지만 매서운 추위의 계절이 된 후로는 밤중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던 적은 없어요. 남편은 제가 걱정돼서 자기가 할 테니 괜찮다고 매일 밤 기분이 안 좋다고나 할까 짜증을 부리는 저를 억지로 3층으로 돌려보내고
2층에서 아이를 얼렀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 나을 때까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는데. 처음엔 농담으로 여겼던 남편도 제 진지한 표정과 말을 듣고 그럼 매일 밤 내려왔던 당신은 도대체 뭐였던 거야? 라고 말하며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걔가 당신을 보고 금방이라도 물어 뜯을 듯한 기세로 으르렁거리더라고. 제가 친정에서 데려온 개로 평소엔 아이와 경쟁이라도 하듯이 저한테 애교를 부리는데, 그리고 지금 저는 또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인플루엔자에 걸려 쓰러졌어요. 하지만 저에게 아이를 빼앗길 것만 같아서 이번에는 3층의 침실에서 농성하지는 않고 감염을 각오하고 가족 셋이 나란히 누워서 개와 함께 자고 있어요. 여기 저에게 아이를 빼앗길 것만 같아서 이게 아까 그 정체불명의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없고 집에 이변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개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어리광쟁이에요. 저희 집은 신축 건물이고 땅도 의조부께서 밭을 일구시던 곳이라 그럴듯한 인연도 딱히 없습니다. 남편도 저도 수수한 요컨대 좋은 사람 상이라 이성에게 원한상 기억도 없고 주변에 유체이탈해서 저희를 괴롭힐 법한 임신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저 자신이 유체이탈을 해서 아이한테 간 걸까요? 자, 여기까지가 내려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되게 재밌네. 오늘 괴담들 다 재밌는데요. 뭐였을까? 이게 평소에 정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정원으로 막 데려가려고 했대잖아요. 이 내려온 게. 제가 드는 생각은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정원에 데려가가지고 밖으로 떨구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 위문의 존재가?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왜냐하면 이 글쓴이와 다른 행동을 했잖아요. 글쓴이가 평소에 하지 않을 법한 행동을 했다는 거는 유체이탈한 게 아니죠. 다른 무언가인 거죠. 기억도 안 나니까. 그것도 아니면 설마 몽유병? 심한 몽유병이 있어. 평소에 아이를 키우기 싫었던 거야. 이렇게 뭐 그 행복한 가정인 척 하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꼴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몽유병 때문에 갑자기 그 마음이 발현이 되면서 아이를 죽이려는 행동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아니겠죠. 좋은 엄마겠죠, 당연히. 너무 끔찍한 얘기다. 내가 말해놓고 너무 별로다. 이런 상상을 하는 나 너무 별로다. 근데 이 부분 말이 돼요? 이게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애랑 같이 자는 거 이래도 되나? 아무리 그래도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애가 면역 체계가 잘 돼 있으면 뭐 괜찮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외부모야, 부모가 한 명밖에 없을 경우에 그 부모가 인플루엔자 이런 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같이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애가 갓난아기인데 내가 코로나 걸렸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내가 아무런 연고가 없어,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뭐 주변에 형제도 없고 믿을 만한 친구도 없어, 친한 친구도 없어, 이러면 애 하나랑 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그러면 어디다 맡겨야 되냐? 막막한데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뭔가 보건소 같은 데 데려가면 동사무소 데려가면 좀 어떻게 해주나?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좀 해봤고, 아무튼 이 내려오는 것은 엄마인 척하는 무언가, 귀신이라든가 애가 없어서 하늘 가진 귀신. 지금 뭔 소리야, 깜짝아. 뭐지? 벽간소음인가?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무튼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아니고 그냥 다른 뭐 귀신이라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저 방금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주변에 보면 대부분 하루 이틀 사이로 다 걸려서 그냥 다 같이 격리돼서 평소처럼 같이 밥 먹고 산대요. 진짜 생 갓난아기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만약에 2개월이야. 아기가 태어난 지 2개월 딸이밖에 안 됐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를 좀 케어해주는 나라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시켜주시면 모두가 행복하고 불만 없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괴담은 자작나무라는 괴담이고요.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체험했다는 갑자기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몸이 길다랗게 구부러지고 얼굴이 거꾸로 늘어진 괴물이 있대. 그게 인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창백하고 팔다리가 붙어있긴 한데 몸통에서 머리까지가 기괴할 정도로 긴 데다
모가지가 옆으로 젖혀질 정도로 휘어 있어서 얼굴이 거꾸로 보인다고 해. 팔다리가 있는데 길고 모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여기 소문자 F와 비슷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일 거라고 합니다. 친구 말에 따르면 자작나무 같은 피부에 키는 3m는 넘을 것 같대. 이게 자작나무가 무섭잖아요. 호연색이라. 이따 그 서양 자작나무도 좀 보여드릴게요. 무서운 거 있는데, 친구 말에 따르면 자작나무 같은 피부에 키는 3m를 넘을 것 같다. 그 친구는 사이클이나 오토바이 등등 이륜 구동을 좋아하는지라 산길을 달리다가 몇 번 목격했는데 손발을 퍼덕퍼덕거리며 도로변을 굉장한 기세로 달리고 있었다는 거야. 낮에 보는 것보다 밤에 보는 게 눈에 더 띄인대. 기본적으로는 그냥 달리고 있을 뿐 해는 없지만 사실 정말 무서운 건 멈춰 있을 때라는 모양이야.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끔 나무들이나 배경에 숨어서 잠자코 사냥감을 기다린다는 거야. 벼랑간 나타나서 거꾸로 된 얼굴로 들여다보더니 그대로 얽히는 것처럼 붙잡고는 달려서 사라져버린대. 납치를 해버리는구나. 친구의 친구가 쉼터에서 차를 세우고 있다가 붙잡혀서 실종돼 버렸다고 해. 그래서 친구가 그 후에 여러모로 그 산에 대해 조사를 해봤더니 예전에 비참한 교통사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몸이 크게 찢긴 채 종이접기 마냥 접힌 상태로 죽은 사람이 있었대. 사고 직후에도 눌려서 기절한 후 잠깐 살아있긴 했지만 결국엔 쇼크사인지 실혈사로 죽어버렸다는 얘기야. 친구는 불쌍하다 생각하고 동료들이랑 같이 없어진 자기 친구를 찾으면서 그 자리에 공양을 하려고 가보기도 했다는데 훗날 산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 그 괴물을 목격했다는 거야. 친구는 그 괴물을 자작나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그 괴물은 어딘가를 달리고 있을지도 라고 했어. 길가에서 멈춰 있을 때는 조심해. 여기까지가 자작나무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상상력? 이 묘사가 되게 무섭네요. 약간 터보 할머니 같기도 하고 팔척 귀신 같기도 하다. 근데 팔척 귀신이랑 슬렌더맨이랑 약간 섞은 그런 느낌? 슬렌더맨이 서양 달걀 귀신 같은 거잖아요. 몸이 막 새하얗잖아. 그게 약간 자작나무랑 섞였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섬뜩한 괴물의 그 형상이 떠오르네요. 제가 서양 자작나무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서울 수도 있는데, 자, 사진 들어갑니다. 이런 거거든요. 혐 주의, 숲에 눈 달렸다는 묘사, 환각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 서양 자작나무가 옹이 자국이 이게 눈깔처럼 나와요. 눈깔처럼 위를 바라보고 있는 눈깔, 삼배간. 무섭습니다. 누가 그냥 억지로 그려놓은 것 같아. 사람 놀래키려고. 이건 진짜 그린 거 아니야? 오돌토돌해서 너무 징그러워. 이게 왜 진짜야. 진짜 징그럽다. 이런 거 썸네일로 하면 사람들이 신고하겠죠? 너무 징그럽네요, 진짜. 저장은 해놔야겠다. 이거 썸네일로 쓰면 사람들이 욕하겠죠? 그죠? 헐, 기분 나쁘다. 무서워요. 그니까. 서양 가면 자작나무 조심하십시오. 자작나무 저거 관상용으로는 안 심겠다. 저거는 괴담 좋아하는 미국인이면 이거 심을지도. 근데 무서운 걸 애초에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걸 심겠다. 분위기 자체가 그냥 달라져 버리니까. GPT한테 요 사진 서양 자작나무 사진 보여주면서 이 괴담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괴물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 한번 해볼까요? 그냥? 나왔다. 오, 뭔가 지브리풍으로 그려졌는데? 뭔가 엄청 기가 막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또 막 별로야 막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중타? 중타 쳐준 그런 느낌? 자작나무 괴물 GPT 통해서 그려봤고요. 여기까지가 자작나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광범위한 조언이다. 경고다. 길가에 멈춰 있을 때 조심해라. 이거는 누구나 길가에서 한 번씩 멈춰 있지 않나? 걷다가 길 찾을 때 그냥 멈춰 서잖아. 어떻게 길가에서 안 멈춰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여기까지가 자작나무라는 이야기였고요. 바로 또 다음 괴담 바로 읽어볼게요. 다음 괴담은
축제 장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로 이사한 지 10년, 내가 이사한 동네는 중소도시의 베드타운 비슷한 곳으로 전철역에서 가깝고 주거 환경도 좋다. 다만 매해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 무렵 반드시 어디선가 축제 장단이 들려온다. 장단이라도 그냥 큰 북을 두드리는 소리뿐이지만서도 처음에는 어느 학교 브라스 밴드의 연주나 근처에서 열리는 축제 음악의 연습인가 하고 생각을 했다. 몇 년 동안 그 동네에서 살다 보면 근처 사람들과 얼굴을 트게 되는 법이라 그 축제 장단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다고 하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분명 여기서 사는 10년 동안 근처에서 축제가 열리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 소리가 들릴 리도 없고 그 학교에 다니는 이웃 아이한테 물어보니 그런 연주는 안 한다고 했다. 도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장단인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이다. 이런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한국에서도 큰 전투가 치러진 그런 고지 같은 곳에서 총성이 막 들려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와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총소리가 들리고 해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마을 사람에게 이 얘기를 전했더니 그 마을 사람이 거기는 전에 고지전이 이루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장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뭐 그런 괴담 템플릿이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네. 이 괴담도. 그런데 이 축제 장단은 뭐가 다르냐. 마을 사람이 안 알려줘. 이 글쓴이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게 돼버렸네요. 뭘까요? 사실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아무튼 수수께끼 많네요. 도대체 어디서 들려오는 장단인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이다. 자, 여기까지 축제 장단 읽어봤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넓어지는 그림자라는 괴담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나는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았다. 불법이라도 채집이 금지된 물고기나 수서 곤충들을 잡아와 매니아들에게 파는 간단한 일로 그 일만 해서 먹고 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의외로 짭짤한 용돈벌이가 되었다. 그날 나는 S와 함께 N현의 깊은 산속에 있는 마을에 왔다. S는 고등학교 시절 후배로 자주 함께 불법 채집을 하던 사이라 그날도 어떤 물고기를 찾으려고 같이 그 마을로 왔다. 나는 항상 한밤중에만 물고기를 탐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에도 밤 12시 무렵에 그 마을에 도착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마을은 과소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빈집도 많다는 소문으로 불법으로 물고기 잡기엔 최고의 장소였다. 우리들은 그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저수지에 눈독을 들였다. 저수지는 단층 학교 뒤에 있었고 무엇보다 근처가 숲이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보기엔 나무나 학교 건물에 가린다는 점이 좋았다. 사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교는 몇 년도 전에 폐교됐으니 딱히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저수지의 수심은 0.8m 정도로 가장자리엔 수초가 자라고 있어 그 물고기가 서식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그물을 치고 몇 번을 건져봐도 그 물고기는커녕 송사리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S도 마찬가지인 모양으로 장소를 바꿔보자고 나한테 제안해왔다. S의 말로는 구글 맵으로 저수지를 찾았을 때 학교 부지 내에 작은 연못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 나는 고속버스까지 타고 이 마을로 왔던지라 빈손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S와 함께 학교 부지 내로 들어가기로 했다. 연못은 금세 찾을 수 있었다. 그 연못은 매우 작아서 다다미 한 장 정도의 너비밖에 되지 않는 크기였다. 나와 S는 얼른 구물을 펼쳐봤다. 원하던 물고기는 찾을 수 없었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꽤 구물에 걸렸다. 다만 모든 물고기가 다 한쪽 눈이 허옇게 멀어 있어서 기분이 나빴지만 S 말로는 그냥 병이란다. 한바탕 훑어봤지만 그 물고기는 찾을 수가 없어서 2시 전에는 그만두고 돌아가기로 했다. S를 걔네 집까지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니 대충 5시 정도라서 졸렸기 때문에 얼른 자기로 했다. 그 다음날 점심 무렵에 일어나 휴대전화를 보니 S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몇 건이나 와 있었다.
나는 걱정이 되어 S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때 무엇인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당시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도 않았다. 저녁쯤 되자 시선이 점점 확실해지기 시작했다. 줄곧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시선이 느껴지는 방향을 보지만 아무것도 없다. 밤이 되어 방에 불을 켰을 때 나는 겨우 깨달았다. 그림자 안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구나. 나는 두려워져서 방에 불을 켜고 잤다. 불을 켜면 시선은 사라진다. 내일엔 일어나자마자 신사라도 가서 불제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일어난 후에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그림자가 넓어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제 그림자 속에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림자 그 자체에 눈이 달려서 나를 보고 있다. 불을 켜건 말건 상관없이 말이다.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아직 이 방에 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찾아오겠지.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지만 만약을 대비해 글을 써두고 싶었다. 지금 뒤를 돌아봤는데 문틈으로 새카만 것이 보인다. 마침 여기까지다. 안녕히. 난 도망치겠다. 이게 작은아버지네 집 방을 정리하다 나온 노트에 쓰여있던 글입니다. 원문은 휘갈겨 써가지고 어미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보다 충실해지도록 조심조심 위와 같은 글로 고쳤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달려서 건너가려다 트럭에 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노트를 발견했을 당시 작은아버지께서 머리가 이상해지신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저만 아는 비밀로 해두고 가까운 시일 내에 버리려 했습니다. 가뜩이나 동생이 죽어서 슬퍼하시던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은아버지 장례식에 고등학교 시절 친구인 T씨가 오셨습니다. 저는 노트에 쓰인 글에 언급된 S씨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작은아버지 조카인데 고등학교 시절 추억담을 자주 들어서 S씨라는 후배와 사이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만 S씨는 안 오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S씨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T씨는 흉흉한 일이 계속된다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확실하진 않은 것 같지만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저는 좀 무서워졌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노트에 기록된 일이 정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믿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요. 최근에 이 게시판의 존재를 알게 돼서 이 장난 아니게 무서운 이야기들이라는 게시판의 존재를 알게 돼서 고민 끝에 글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걸로 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작은아버지의 노트는 찢어서 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넓어지는 그림자라는 괴담이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뭔가 빨간색으로 써져 있고 해가지고 뭐지? 했는데 읽다 보니까 뭐랄까 되게 괴담이 쉽지는 않아요. 이 작은아버지가 불법적으로 물고기를 막 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어. 어획을 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어느 날 뭐를 잡으러 갔는데 안 잡혀가지고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학교에 들렀는데 거기 안에 저수지가 있어. 저수지라기보다는 다다미 한 장 정도 되는 그런 물 웅덩이 같은 그런 호수가 있었는데 호수라고 해야 되나? 연못이구나, 연못. 그 작은 연못에 그물을 쫙 펼쳐가지고 싹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한쪽 눈이 허옇게 멀어 있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좀 그런 힌트가 없을까요? 왜 한쪽 눈만 허옇게 멀어 있었을까? 그냥 좀 징그러운 묘사? 섬뜩한 묘사를 하기 위한 그냥 장치일 뿐인 건가? 왜 감시를 당한 거지? 왜 그림자한테 또 감시를 당한 걸까요? 물귀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권능이 센 느낌? 그림자에다가 눈을 박아버려. 너무 영적이에요. 어떻게 한 건가 싶고. 근데 되게 분위기 자체가 되게 뭐라 하달까 웅장해. 그 분위기가 웅장해요. 학교 안에 작은 연못, 그리고 거기 한쪽 눈이 멀어 있는 물고기들, 허옇게 멀어 있는 물고기들, 그 이미지 자체가 되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뭐가 있을까?
SC도 이제 작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돌아가신 것도 되게 공교롭고. 근데 저 이거 다 읽고 어떤 생각도 했냐면 작은 아버지가 호러 소설 지망가일지도 제2의 우케츠를 꿈꾸는 그런 호러 소설 작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SC랑 작은 아버지 죽은 거, 돌아가신 거 다 그냥 우연일지도 모르죠. 예. 만약 이게 실화라면 우연일 가능성이 더 높긴 하겠죠. 예. 채팅창에 호러 자식이라고 하는데 재밌네요. 예. 호러 자식. 호러 자식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괴담 방송과 어울리는 호러로 바꿔가지고 개그를 치신 거죠. 정말 그 센스가 있죠. 너무 좋네요. 예. 되게 이 장면이 특이해. 이런 괴담은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림자에 눈이 달렸다라는 거를 상상하기 좋게 만들어놨어. 어떻게 생각하든 다 좀 상상이 돼요. 하얀 뭐 그 서양식 고스트 느낌의 유령에 눈이 달리는 것 같은 느낌도 상상이 되고, 그냥 생 사람 그림자에 눈이 달리면 어떤 느낌일까, 이거를 상상하는 재미도 있고. 재밌습니다. 여기까지가 넓어지는 그림자였고요. 채팅창에 오늘도 좀 졸리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넓어지는 그림자 읽으면서 좀 졸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상하는 척하면서 눈 감고 자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진짜 눈썰미 미쳤다. 눈 감으면서 눈의 피로를 회복하고 있었거든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걸 아셨구나. 이게 티가 나는 게 뭐냐면, 이게 졸려서 눈 감은 거면 눈 뜰 때 눈동자 회복이 금방 안 돼. 그걸 캐치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그거 알아채신 시청자분이 계셔서 오늘은 괴담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잡담 조금 할까요? 괴담 영상만 보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그 잘 때 방송은 괴담 위주의 방송이지만 괴담 전후에 까는 그 노가리도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이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